안녕하세요. 정보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AI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실천 사례를 발표할 경기 중등 AI 교육 실천 연구의 김종혜라고 합니다. 먼저 정보교육과정 내용 요소 재구성을 통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정보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AI4 K12에서 나온 AI 빅 아이디어의 영역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에서 나온 영역도 함께 연계를 하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급의 목적에 맞도록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중학교는 한 가지의 수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세 가지의 수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영재학교에 관련된 수업 사례도 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중학교의 정보교육과정의 영역별 인공지능 교육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의 각각의 영역별로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서 설계를 하였고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육과정의 각 4가지 영역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 교육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고 그거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교육과정 영역별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영역인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의 영역을 중학교 정보,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보,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램 특강,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소개할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는 블록 코딩을 활용한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18차 시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예측에 관련하여서 빅데이터 분석 과목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도구를 이용한 머신러닝 분류 모델 개발 및 활용에 관련해서 정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였는지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기초 특강에 신경망 모델 설계 및 구현에 관련된 수업 사례를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플래피버드 게임을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수업으로 진행하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AI 교육 프로그램은 박종화 선생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AI 교육 프로그램 사례와 특수목적 고등학교 사례를 설명할 박종화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중학교 AI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주로 블록 코딩을 활용한 AI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먼저 학교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고 총 30학급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정보 과목은 2학년 2차 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적용 교과목은 당연히 정보입니다. 그리고 일주에 시수는 2시간이고 1학기에는 이미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를 적용한 수업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3-3의 프로그래밍 단원에서의 학장의 개념으로 AI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블록 코딩 위주로 진행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붙였습니다. 자, 먼저 수업 설계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의 응용 단원에서의 인공지능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 경험을 하고 이를 다시 인공지능 영역 쪽으로 확장을 시킨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BL 기반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제사항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형태로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었기 때문에 줌과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학생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패들릿을 사용해서 보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많은 수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엔트리입니다. 이미 엔트리를 통해서 프로그램 경험이 있고 이를 확장한 형태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수업 설계의 과정은
먼저 학생들이 AI에 관한 기초적인 소양을 쌓고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이 직접 AI를 구현해 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 수업 설계 사례는 각 반에 이제 동일한 수업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각각의 수업을 개설하였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각 선생님이 먼저 이제 한 차시의 어떤 세부적인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업의 내용, 그리고 수업에서 참고해야 될 동영상, 그리고 또 다른 참고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시는 건 학생들이 직접 활동을 했던 활동지입니다. 근데 이 활동지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일을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해서 넣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넣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학생은 뭐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또 선생님이 직접 그 1대1로 어떤 코칭을 해준 걸 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걸 저희가 미리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놓고,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각자 개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 혹은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에 많이 참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제 이 수업을 담당했었던 분이 다양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온라인에서 포토샵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나 아이콘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도 계획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가 각각의 차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1차시, 또 어떤 것들은 많은 차시,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차시가 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친해지고, 그리고 그 AI와 친해진 걸 바탕으로 엔트리를 통해서 블록 코딩을 시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문제를 활용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각각의 요소에서 비고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흥미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교사의 고민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학생들이 AI를 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느끼는 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취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패들릿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마치 그 온라인에 메모지 같은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반응이 있어요. 보시면은 사람과 친구 같은 사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의 어떤 정의 아니면 생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을 사람이 해주는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친숙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또 새롭게 정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아까 1단계 AI와 친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code.org에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가지는 편향성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증서 같은 걸 또 발급받으면 학생들의 성취 동기를 또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킥드로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바흐와의 협주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린 어떤 그림을 AI는 어떻게 인식할까. 그래도 학생들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 의외로 많이 친숙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접근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어떤 친숙도를 넘어서서 학생들하고 실제로 이제 블록 코딩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즉석 번역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보시면은 어떤 문제사항을 제시하고 어떤 블록을 써야 되는지를 물론 언급을 했겠죠. 그런 블록들은 이제 그 엔트리에 추가가 된 블록이에요. 그 블록이 AI 블록인데 뭔가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들 중에는 이 번역 서비스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그런 블록을 엔트리에서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들을 보면은 다양한 활용 가능성들을 학생들이 또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죽석 번역기를 또 추가적으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물을 제어해 보는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이 블록 코딩에 익숙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엔트리에 있는 오디오 감지 블록을 활용한 예제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감지한다는 말은 학생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걸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저희가 이제 블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감지하고 읽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이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연속적인 흐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패들릿에서는 늘 어떤 수업에서의 느낌을 남기도록 이 선생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소감을 이렇게 모집해보고 이 학생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이 수업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의견들을 취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패들릿은 어떤 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각자의 어떤 형태로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뭐 엔트리도 어려웠고 AI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익숙해졌다 이런 학생의 후기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 AI와 엔트리를 써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속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 이번에는 날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그 엔트리 블록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확장 블록에서 날씨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날씨가 어때? 기온이 어때?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AI 블록과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날씨 정보를 음성으로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은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이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주면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생활 속 응급처치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건데 학장 블록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안전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블록인데 이건 어떤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블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블록을 다시 또 음성 블록하고 결합을 해서 이전과 동일하죠. 이전엔 날씨였다면 이번에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조금 더 충분히 현실적인 학생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생님께서는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이론들을 학생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과 이해에 관한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좀 풀어주셨죠. 그래서 앨런 튜링의 논문도 소개해 주시고 튜링 테스트가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만 크게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물론 다 영어로 하셨지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왔던 작업은 어떻게 보면 지도학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머신러닝의 한 분야를 지금 블록 코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도 어떤 좋은 수업에서의 안내 방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아무래도 신경망에 관한 얘기를 안 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이 뭐고 입력이 어떤 게 들어오고 출력은 뭐가 나간다는 것들을 또한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만약에 제가 이 수업을 한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이 엔트리의 블록과 했던 것들은 어떤 입력이고 그 출력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경망 내에서 처리가 된 결과야 이렇게 말해주면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또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활동지인데요. 여기 활동지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어떤 주제가 뭐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선생님이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활동지는 어떤 정말로 활동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을 제공해 줬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과 이해에 관한 활동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밌는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특정 사이트에 선생님이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각나냐라고 물으면 아주 많은 단어들이 취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단어의 빈도별로 말 그대로 워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단어의 어떤 구름 같은 형태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어떤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보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기억에 난다라고 하고 조금 더 글씨가 크거나 색깔이 있는 것들이 학생들이 많이 떠올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업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시가 됐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상한 단어를 쓰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간단한 퀴즈나 평가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보시는 것처럼 카웃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교사가 문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소를 안내해 주면은 그 학생들이 퀴즈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반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시험을 본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지만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좀 정리해 가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PBL을 어떤 사항을 주는 거죠. PBL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지식들이 융합이 되고 문제를 자신만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즘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뭐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카메라에 찍힌 어떤 이미지 혹은 영상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은 왜 쓰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좀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선생님은 텍스트 모델의 학습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가 아니라 먼저 어떤 글씨 형태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앞에서 신경망의 얘기도 하고 훈련의 얘기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떤 캐릭터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문장을 토대로 저희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세웠던 모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기존에는 단순히 뭐 누군가 제공해주는 엔트리의 모델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자신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고 그리고 실제 그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뭔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쪽 수업 시수가 많은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는 텍스트 모델을 학습하는 걸 학생들하고 진행한 어떤 화면을 여러분이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냐, 쓰고 있지 않냐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를 판단해 주는 것들을 이제 엔트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학습의 과정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쪽에는 마스크를 쓴 이미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령 뭐 이제 학생들의 사진을 다 찍기가 힘드니까 여기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를 일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잘 학습이 됐냐를 보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학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제 음성 모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건 이제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뭐 글자로 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그 엔트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컴퓨터와 이제 뭐 승부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뭐 주먹을 냈다. 이제 대신 훈련을 할 때 사람이 주먹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면은 또 결과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진 결과.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오른쪽에 그 엔트리의 캐릭터를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셨어요. 아마도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진행하시고 어떤 후기를 적어주신 건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을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것도 아주 많은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컴퓨터 환경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갖추고 있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아주 원활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거를 엔트리의 블록을 클릭하거나 하는 작업이 쉽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줌으로 영상을 또 보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점이 좀 어려웠다고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줌이 카메라를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프로젝트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미지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파일로 제공하거나 이런 어떤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연구에서 준비한 중학교의 어떤 사례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A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예측에 관련된 수업 사례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총 3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는 IT 교과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교과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3학년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에서 적용하였습니다. 본 학교는 IT 중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학년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소개하였고요.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서 머신러닝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3학년 빅데이터 분석은 판다스를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소개하고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 예측 및 분류 수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 정보 시간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된 수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수업 활동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 이해하기라고 하여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여서 마스크 인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파이썬을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 도구인 오렌지3를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예측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시간에 데이터 예측은 어떻게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예측과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판다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데이터를 학습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오렌지3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마이닝 도구인 오렌지3를 이용하여서 어떻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수업 설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해에 대해 소개하고 데이터 예측 실습을 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데이터를 예측하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활용된 구글 클래스룸 화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카페 주스 판매량을 예측하는 선형외기 모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데이터 테이블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산점도를 그려보았더니 오픈 시간과 판매량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판매량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직접 선형외기를 그려보도록 하였습니다.
기용과 판매량은 직선 형태의 추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형회귀 모델을 생성을 하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사례는 아이리스 꽃을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마이닝 도구인 오렌지3를 이용을 하여서 아이리스 학습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직접 분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 모델을 생성한 것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이러한 분류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을 했을 때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리스 꽃이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수업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선형회귀와 관련돼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직접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학교의 AI 수업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AI 수업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학생 만족도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AI와 관련하여서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업 소감문입니다. 학생들은 이론으로만 배웠던 머신러닝의 개념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더 관심이 깊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주저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렌지3와 같은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문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의 AI 교육 실천 사례 후기입니다. 인공지능 기초 개념과 티처블 머신을 통한 머신러닝 학습을 익힌 후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실습 과정을 경험한 것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머신러닝의 기초를 실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뿐 아니라 특강으로도 활용하기 좋다고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AI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교육용 도구를 이용하여서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한 사례입니다. 먼저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정보교육과정의 편성은 3학년에만 배치되어 있는 선택 과목입니다. 1학년하고 2학년에는 정보교육과정이 없습니다. 2020학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서 인공지능 캠프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 정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웹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티처블 머신을 활용을 하여서 분류 모델을 만들고 직접 웹페이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분류 서비스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공지능 캠프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배우고 붓꽃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분류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인 엔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서 분류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 API를 이용하여서 노래 가사를 추출하고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소개할 부분은 3학년 정보의 수업 사례입니다. 정보 수업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는 교육용 도구를 이용하여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공부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직접 수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와 웹크롤링 공부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분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두 번째는 과일을 이용하여서 분류 모델을 생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류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과일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웹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과일 이미지를 수집을 하였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서
과일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해준 다음에 분류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성된 과일 분류 모델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웹캠과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평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분류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 모델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복사하고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과일 분류 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여서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과일 분류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학생들이 주제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서 분류 서비스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만족도 조사입니다. 학교의 AI 수업에 만족하고 AI 수업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AI와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파이썬을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수업 시간에 각각의 머신러닝을 분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까지 한다라는 부분을 되게 좋아하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정보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분야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화두에 있는 기술이고 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공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성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문계 고등학교 AI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두 가지 인문계 고등학교 AI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수업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초 특강과 관련된 수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경망 모델 설계 및 구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고요. 1학년하고 2학년에는 정보교육과정이 없습니다. 3학년에 3차 시로 7학급의 정보 수업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에 인공지능 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서는 인공지능 동아리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특강,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혁신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교육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정보 시간에 AI 개념 및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특강으로 AI 기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신경망 모델 설계 및 구현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초 프로그램 수업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러닝의 교육용 도구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설계의 원리를 배우는 것을 포커스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신경망 모델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에 목적을 가졌습니다. AI 기초 프로그램의 수업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이틀 동안 주말에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일차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수업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수업,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수업을 하였습니다. 2일차에는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망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3교시에는 신경망 분류 모델을 구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 설계는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고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에 2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컴퓨터실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3명만 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하게 하였고 선발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1학년, 2학년에 정보교육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서 50점, 수학성적 50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서의 충실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1000자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램의 지원 방법입니다. 총 1000자에 관련된 지원서에 대한 내용이었고 학생들에게 사진 및 동영상과 관련된 촬영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관련해서 아이리스를 분류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붓꽃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여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요. 매플럼립과 판다스에 있는 플랫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직접 시각화하는 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이해입니다. 톰 미첼 교수님의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머신러닝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2일차의 첫 번째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신경망 모델에서 중요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는 벡터와 행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와 행렬을 아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벡터와 행렬을 파이썬의 넘파이를 이용을 하여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의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을 공부를 하였는데요. 그 퍼셉트론에 관련하여서 공부를 할 때는 논리연산 구현을 통해 가지고 퍼셉트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초 프로그램에서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신경망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이 설계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각각의 단계별로 공부를 하였고요. 경사강법이 왜 중요하고 최적화하는 데에 오차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경사강법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직접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오차함수를 최적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경망 모델을 단계별로 설계하는 것을 공부한 후에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여 신경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6차시의 AI 기초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머신러닝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수학과의 관계를 이해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경망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성찰일지에서도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르게 관점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알고 있던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설계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성찰 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신경망 모델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학생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데 한 부분이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AI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조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찰 일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학생들은 성찰 일지를 통해서 단순하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수업을 듣고 났더니 신경망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추가로 개설을 희망하는 특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단순히 교육용 도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신경망 모델의 설계를 이해하고 직접 구현하는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보 수업 시간에서의 수업 사례와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램에 관련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AI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사례에 관련하여
박종화 선생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AI 교육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현황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고요. 그리고 총 학급의 수는 24학급입니다. 학년별로 8개의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정보교육과정의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편성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교과목들은 모두 정보와 관련된 교과목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정보과학 1과 2는 학생들이 1학년 시절 모두 필수로 듣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모든 교과목들은 필수 이수를 마치고 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목은 말 그대로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교과목은 개설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수업에 했던 교과목은 보시는 교과목 중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수업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말 그대로 자신만의 프로그램 능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 그 능력을 신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1학년 시절에 필수적으로 정보과학을 이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파이 게임과 GUI 같은 걸 통해서 이미 객체지향의 개념들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수업의 사례에서 보여줄 것 중에 하나인 게임도 이미 수업 시간에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던 게임입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우린 이 게임을 나중에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만들 거야 라는 걸 안내를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실제 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의외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였습니다. 먼저 제가 잡았던 주제는 플래피 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를 하고 누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가 날아가면서 파이프를 가장 많이 통과하면은 게임을 잘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 게임을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파이게임이라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게임을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게임을 제시했을 때 낯설거나 이렇진 않았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얘를 정말로 혼자 스스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강학습의 이해 및 활용부터 기본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총 사례는 3시간에 3차 시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학습에 아주 많은 주제들을 이 짧은 시간에 제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된 시간 내에 학생들이 이해해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제시했고 다행히 학생들이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잘 못한 학생도 있었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제가 추출을 했고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수업 주제들을 이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제시했습니다. 0번부터 4번, 그러니까 총 5개의 구글 콜의 파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파일은 사실 훨씬 많은 겁니다. 뭐냐면 3시간 내에 수업을 녹여내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더 많은 수업 자료를 준비했고 그중에서 반드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원래 그 정리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분만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때는 또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든 수업 자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이 거의 학기 초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 3차 시에 녹여냈던 수업 자료입니다. 그래서 수업 1, 2, 3, 그리고 수업 자료, 그리고 실습 파일입니다. 이전에 중학교 사례나 일반 학교 사례와 다르게 조금 이렇게 건조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자료를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건조하게 제공하는 걸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고, 마침 이 강화학습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등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행히 온라인에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주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강화학습을 배우고 나서 느낀 점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어떤 피드백을 좀 받아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사용했던 이론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시그마 기호도 있고, 그리고 확률의 기대값 이런 것도 보일 텐데, 이런 수식들을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다 이해해야 되냐. 그렇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이런 수식들을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설명할 때 제가 정보 과목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에 대한 어떤 선생님이 저렇게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학생들의 피드백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을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복잡하게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차근차근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근데 시간은 아무래도 좀 짧았던 것 같긴 해요. 더 길었다면 또 더 깊게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식은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시그마가 2개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많은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수식도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이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각각의 학교의 사례별로 좀 보여드리고 있다는 걸 꼭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하고, 요 하나로만 하나의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수식 하나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라고 했을 때 의외로 또 잘 이해하고, 이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럼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실제 플래피 버드의 실행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뭐냐면, 저희가 중간에 어떤 새라는 아주 작은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가 어떤 화면을 날아가는 건데, 강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을 먼저 꾸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 이 화면은 이제 학기 초, 그러니까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많은 익숙한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 하단에는 이 새가 계속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많이 놀라죠. 나도 이 점수에 도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얘가 도달할까? 그리고 흥미를 더 느꼈다라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들이 속도가 좀 중요해요. 뭐냐면은 훈련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구글 콜앱 같은 경우에는 GPU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도 학습을 진행했어요. 다만 그곳에서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직접 새가 날아가는 건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만 결과 그래프만 보는 거죠. 그리고 점수의 현황을 보면서 새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있구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 꽤나 흐뭇합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가 600점이나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점수는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600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 스스로 게임을 해서 파이프를 무려 700개 가까이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해도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수업 활동의 사진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업을 했던 화면이고, 오른쪽에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학생들의 화면에, 노트북 화면에서는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아무래도 편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의 성능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설명드리고 있는 그 게임의 강화학습 화면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또 다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인공지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학습의 3가지 분류가 있었죠. 앞에서 다른 사례에서 그러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거기를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이미 자신의 연구나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활동들에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깊게 공부한 학생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또 새로운 걸 제시해 줬을 때는 또 더 흥미가 유발되기도 하고, 오히려 처음 배우는 학생은 또 기초부터 배워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수업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는 건 그냥 저희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은
빽빽한 수식과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뭐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 좀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는 표현이죠. 그냥 멋지게 표현한 거의 지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학생은 아마 저희가 실명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 학생이 누군지 알겠어요. 이 학생은 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물리 실력도 굉장히 탁월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느낌 점도 보시면은 이제 물리학에서 배운 어떤 포벡터, 그러니까 어떤 뭐 상태와 액션을 묶어서 한 게 위치와 시간을 묶었던 어떤 벡터의 개념과 익숙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강화학습이 마치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생활, 고3 2학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뭐 확률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학생도 보면은 지금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오히려 수업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재밌게 인상 깊게 제가 느낀 점을 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관한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뭐냐면 단순히 뭐 응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가지고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게 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배웠던 다양한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녹아나는구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뭐 융합적인 능력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각각의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연구회를 하면서 느꼈던 건 결국 뭐냐면 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것들을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교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제나 과목에 대해서 늘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주제도 다르고 학교급별도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에는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추구했던 게 결국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의 성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성장은 결국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굉장히 즐거웠던 연구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많은 사례 발표 중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저희 11월 23일에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돼요. 그 콘서트에 참가를 하시면 또 많은 질문을 하시고 응답을 또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